그따의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너의 이야기의 밑줄을 그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호스트 진희입니다. 오늘은 공동 호스트 마스님과 게스트 이승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스님. 안녕하세요. 공동 호스트 마스입니다. 네. 끝인가요? 소개가? 제 소개도 많이 안 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할 소리가 없네요. 네네. 진이랑 마스는 뭐예요? 애칭이에요? 예, 저희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네. 있는 이름인데요. 그냥 편하게 진희님, 마스님 부르고 네. 이제 네. 그럼 이제 저는 뭘로 그치. 해요? 작가님? 이승현 작가님? 안녕하세요. 전 이승현 작가예요. 네. 네. 저희 그따가 이제 이야기, 책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마스님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승현 작가님을 게스트로 모셔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이승현 작가님에 대한 소개는 조금 뒤하고 저희 그따부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그따 오디오 콘텐츠인 너의 이야기의 밑줄을 그따는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 그따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선정된 책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콘텐츠입니다. 다양한 책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그 플랫폼 검색창에 너의 이야기의 밑줄을 그따 검색하시는 후 구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처음 시작이고 이후에도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책은 메디슨 카운티의 다이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승현 작가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책이고요. 우리 게스트로 오늘 오신 이승현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먼저 간단히 해드리자면, 우선 저희랑은 독서 모임에서 만나셨죠. 네, 저희가 책을 좋아하는 독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에게 세상을 묻다, 그리고 영화가 말했다를 공동 집필하시고, 살고 싶어서 몽테류를 또 읽었습니다. 안녕을 위하여는 최근에 또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출간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나서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인간으로 회귀하신 분이시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영화 이야기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세요, 지금. 예, 궁금하신 부분은 페이스북에서 이승현 작가님을 또 검색해서 좀 페이스북에서 그 페이지를 좀 검색해서 찾아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가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네. 첫 게스트로 네. 참석하게 돼서.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요. 그냥 별일 없으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너무 이렇게 흉흉한 일들도 많고, 네네. 네,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네네. 네, 많은 분들의 그 죽음이 있고, 네네. 그래서 이 연말을 좀 더 어떻게 보내야 되나 좀 고민하게 되는, 네네.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데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해주고 그런 시간으로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마스님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아직 학생이라 계절학기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발 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안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다가올 텐데 그렇습니다. 연말은 교수님과 함께 하는 거 네. 연말은 교수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해요. 네.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교수님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네. 저는 이 책을 되게 오늘 선정해주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이 책을 되게 어렸을 때 읽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가? 이 정도 되면 중학교 때 읽은 것 같네요. 예. 92년에 나왔으니까. 예, 중학교 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 예전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기억에 남긴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마스님은 이 책을 안 읽으셨다 그래서 이 책을 못 읽으셨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빌린다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마스님이 한 반쯤 읽었을 때 이거 진짜 맞냐? 얘기가 좀 다르다 얘기하셔서 봤더니 이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아닌 추억, 그러니까 속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한 번만 작가님께서 해주시면. 네. 처음에 그따에서
책을 하나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아니, 인생 영화를 찾는 게 어렵듯이 그쵸. 인생 책을 하나 고르라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직업이 영화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영화랑 책이 이렇게 접목되는 네. 그런 지점에서 뭔가 생각나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딱 했는데, 이제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가 제 인생 영화다 보니, 네. 그리고 그 영화가 너무나 이 원작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영화여가지고 이 책을 소개하면 딱이겠구나. 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골랐고요. 그러니까 뭐 영화라는 게 원작이 있으면 그 네. 원작이 훌륭하면 영화로 당연히 만들어지죠. 네. 그런데 이제 30대 초반에 제가 이 영화와 책을 접하고 저에게 주었던 그 강렬한 어떤 충격. 예. 그게 이제 어떤 충격일지는 제가 오늘 밝히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이 책이 일단 떠올랐고요. 너무 오래된 책이라 거의 고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시고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또 마스님처럼 책을 아직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이 아직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좋지만 책도 좋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들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책이 저도 중학교 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세세한 것들은 아닌데도 뭐 그게 어떤 거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도 제가 그때 같이 봤던 것 같은데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인가? 95년에 나왔으니까 네, 책하고 별로 갭이 없죠. 그쵸. 네. 바로 영화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도 그때 이제 봤던 것 같은데, 영화는 저는 사실 약간 저의 그 뭔가 바램 상상을 약간 좀 이렇게 한 게 있었지만, 어쨌든 저 되게 기억에 남는 책이었습니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억에 남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의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얘기를 먼저? 일단 작가님이 줄거리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줄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그쵸, 기간이죠. 네, 4일간의 말하자면 이걸 굳이 저는 사실 그 단어를 싫어하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륜의 미학이다 이렇게 또 혹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있더라고요. 네, 기혼인 한 여성과 프란체스카라는 여성과 히피 마지막 카우보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피족으로 또 사람들이 말하자면 약간 좀 비아냥대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바람 같은 사나이인 로버트가 4일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22년간 서로를 간직한 채 끝내 만나지 못하고 네, 아마 하늘에서 만났을 거예요. 네. 그 짧은 마치 단편 같은 소설인데 중년의 사랑 이야기라고 한마디로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 시대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줄거리는 사실 이렇게 휘황찬란한 얘기는 없는데, 사실 남자가 어떤 도시에 왔고 그 도시에 마침 남편과 자녀가 집을 비운 가정주부와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나흘간 이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진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책에서는 그런 게 이제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으니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각각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네. 연말이라 이렇게 사랑 얘기로, 그것도 이제 좀 따뜻하게 평생을 간직했던 이 사랑 얘기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사랑 얘기 좋겠다라는 생각들 했는데, 이 질문부터 먼저 이거를 딱 이 질문이 나왔는데, 로버트 킹케이드와 남자 주인공 이름이 로버트 킹케이드,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프란체스카 존슨인데, 존슨은 남편 성이에요.
유부녀죠. 사랑은 각각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 이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예. 서로 어떻게 끌렸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제 네. 듣는 사람들도 좀 납득이 갈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참 첫눈에 반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표현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서로가 처음 첫 그 시선에서 뭔가 호감을 느끼고 호감이었다라기보단 뭔가 끌림? 호기심, 호기심? 네, 호기심과 낯선이에게서 느껴지는 뭔가 신선한 그런 느낌을 뭘로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사건도 없었죠. 그쵸. 네, 어떤 로즈먼 다리라고 하는 지붕이 있는 다리를 찍기 위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로버트 킹케이드의 직업은 이제 사진 작가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릴 그 다리들을 지금 찍고 있는 중이었는데 로즈먼 다리를 찾아서 아이오와 주에서 딱 왔는데 길을 잃은 거죠. 네. 그래서 찾다가 그 다리를 찾고 있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 다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하고 물었던 사람이 프란체스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이었던 거고 마침 이제 가족들이 없었기에 그러면 제가 직접 길을 알려드리죠 하고 그 차에 탔어요. 근데 무슨 젊은이들처럼 첫눈에 무슨 스파크가 튄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그렇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특별한 사건도 없이 그냥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론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운명이었다 결국은? 저는 운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로버트라고 하는 인물은 평생을 세계를 떠돌면서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했던, 그리고 심지어 이혼 경력도 있는 남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로버트가 프란체스카에게 이제 구애를 하면서 하는 말들이 너무나 절절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프란체스카가 그냥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또 아이오와 주에서 만난 어떤 여자로 느껴졌었다면 굳이 그랬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을 텐데 프란체스카에게는 다른 감정을 느꼈었다면 그거는 로버트에게는 정말 사랑이었지 않았을까? 그걸 말로 뭔가 형용하기는 어려운. 그리고 프란체스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정이 있는 유부녀잖아요. 자식이 있는. 그런데 이제 프란체스카가 책 속에서 그런 말을 해요. 이 동네가 굉장히 좋고 사람들도 좋지만 어렸을 때 내가 꿈꿔왔던 생활은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꿔왔던 생활이 아닌 지루한 삶이라고 한다면 뭐 외간 남자에게서 오는 어떤 호기심이라던가 설레임에 혹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사랑으로 콕하고 넘어갈 만큼의 어떤 나이라던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특히나 가정이 있는 이제 유부녀고 여기에서 묘사되는 프란체스카의 성격이 그렇게 이제 가벼운 인물만도 아니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이 두 인물의 마음을 흔든 이 감정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거는 사랑이었고 운명이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길을 알려주려고 로버트의 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 트럭 이름이 뭐였죠? 해리였는데 털털이 트럭이라고 불렸나? 그 트럭을 딱 탔는데 정말 무심하게 담배를 피우려고 이제 로버트가 담배를 꺼내는데 프란체스카한테 한 대 피우겠습니까? 하고 담배를 이렇게 건네주는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오래전에 담배를 피웠다가 이제 끄는 프란체스카가 그거를 딱 받아서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프란체스카가 그런 표현을 직접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기 같지 않은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길이 어디냐라고 로즈먼 다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대답하는 그 순간
에도 자기도 모르게 되게 큰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네. 나지만 나같지 않은 큰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로버트의 차를 타자마자 담배를 또 건네받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지? 맞아요. 네, 내 자신에 대해서 프란체스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근데 그게 프란체스카에게 없었던 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무의식 속에 가둬놓고 이렇게 잠재워 왔던 것이 로버트라는 인물을 딱 만나면서 5분 사이에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자기의 어떤 소녀다운 큰 소리, 큰 목소리,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담배를 건네서 아무렇지 않게 피워대는, 마치 이게 담배라는 이 오브제가 이 안에 잠재워뒀던 프란체스카의 자유 본성을 꺼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에서 로버트가 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프란체스카의 어떤 새로운 면모가 보이는, 그러니까 당장의 프란체스카가 로버트에게 사랑을 느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모습을 건드려준 어떤 네네네. 새로운 인물. 맞아요. 네, 거기에서 뭔가가 시작되는 거죠, 감정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랑에서 시작됐다라고 두 사람이 뭐 마치 눈에서 이렇게 불꽃이 튀는 그런 사랑으로 만나진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낯선 네네. 모습에서 사랑으로 연결되는 요렇게 감정이 전개되고 발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얘기를 조금 뒤에 하려고 했었는데 확실한 감정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거랑 저는 연결돼서 얘기를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상적인 구절 몇 구절 읽어주시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만나는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뭐 구절이 좀 있으실까요? 이 둘이 만났던 장면 네. 혹은 서로 이제 호감을 느끼는 단계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를 스테이플로 찍지 않아서 잠깐만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만났던 데에서 지금 얘기 네. 초반부 정도. 초반부에 얘기하시는 부분이랑 연결해서 네. 참 찾아보자.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 아까 말했던 큰 소리로 말했던 그 부분. 프란체스카는 바람 소리와 자동차 바퀴 소리, 엔진 소리가 나는 중에도 들릴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로즈만 달이라고 해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이상하게 들렸다. 나폴리의 어떤 집 창에 기대서서 멀리 아래쪽으로 도시의 도로와 기차, 항구를 내려다보며 멀리 있는 애인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10대 소녀의 목소리 같았다. 프란체스카 원래 이탈리아 출신이죠. 이탈리아 출신인데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나에게 10대 소녀의 목소리가 나왔구나 라는 거였고, 그녀에게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로버트 킹케이드는 셔츠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탁탁 털더니 그녀에게 담배를 권했다. 프란체스카는 5분 새에 두 번째로 놀라운 짓을 했다.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받아든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오래전에는 담배를 피웠지만 리처드, 남편 이름이죠? 네. 리차드가 줄기차게 심한 비난을 하는 통에 담배를 끊었다. 네네. 저 그 장면 저 인상 깊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다운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나다움이 아니라 자기가 얘기하는 나다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서 나타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그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그러니까 킨케이드 입장에서도 좀 이 킨케이드가 이 여자의 어떤 부분에 반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는데 그 다리를 보고 오잖아요. 다리를 보고 온 다음에 이제 저녁을 같이 먹겠냐. 그 다음에 아이스티, 더우니까 아이스티 먹고 가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그 프란체스카가 신었던 부츠를 벗는 장면이 있어요. 벗는데 그거를 이제 킨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날 그녀가 부츠를 벗는 모습이 가장 관능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였다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인생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분석하는 것은 전체를 망쳐버린다. 무언가 신비로운 것들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한다. 조각조각을 보면 신비는 사라지고 만다. 바로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카의 어떤 부분 내가 저 여자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부츠를 벗는 모습이 관능적이게 느껴진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킨케이드 입장에서 프란체스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은 그냥 분위기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보통 너가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는 그 후에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전에 이 사람이 좋다라고 작용된 어떤 그 순간은 사실 정말 느낌인 거잖아요. 감정이고 그 속에 어떤 우연의 일치들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프란체스카가 로버트에게 사랑을 느낀 계기는 확실하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로버트는 왜 프란체스카가 그렇게 좋았을까라고 이제 의문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체를 망치는 거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나하나 하고자 하면 전체를 망치는 거다가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좀 애매모호하게 남아있는 개념이어서 근데 다시 이렇게 또 남의 목소리를 빌려서 들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프란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버트가 자기만 알고 있던 나 자신을 꺼내준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꺼내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운명이지 않을까? 운명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좀 없지 않을까? 저는 그걸 믿어요. 신이 인생의 한 명은 있게끔 한다. 사람한테 인생의 한 명은 있게끔 한다. 이거는 믿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인생의 한 명이 있다라고 보면 그 사람을 알아볼 줄을 아는 눈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네. 젊을 때 띡 보내줬는데 얘가 그거를 못 알아봐. 그럼 당연히 놓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마스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킨케이드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녀의 몸매를 보면서 그는 그녀가 지성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낄 수 있는 다른 점들이 궁금해졌다. 킨케이드는 프란체스카에게 빨려들었고 그런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할 것 같은 느낌이 전달이 된 거예요. 네, 그동안 52살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킨케이드의 나이가 52살이 되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봤겠어요. 뭐 이혼 경력이 있던 없던 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어떤 직종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을 텐데 저 사람에게서 어떤 지적인 매력 그러니까 그게 저 여자가 굉장히 똑똑할 거야 아닐 거야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통할 것 같고 뭔가 코드가 맞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맞아요. 연결되는 느낌. 네. 맞아요. 그렇게 보면 로버트는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여자들을 만나면서 로맨스를 즐겼지만 사랑을 한 거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로버트가 굉장히 낭만 있는 남자로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로맨스를 즐기는 법을 알지만 사랑은
사랑은 프란체스카와 했구나 음, 라는 생각을 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음. 떠나보게 되게 됐지만 네. 저는 이 지점에서 그거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로버트랑 프란체스카가 나눈 시간은 고작 나흘이란 말이죠. 네.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나눴던 우리가 사랑이라고 확신한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짧은 시간 안에 즉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는 이 제한된 어떤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과 환상이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환상이 배제된 사랑은 음, 멋있는 말이다. 네. 어떻게 사랑에 환상이라는 요소가 배제될 수 있겠어요. 맞는 말 네. 같아요. 저는 리얼리스트는 사랑을 할 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 네. 내가 만들어낸 저 사람에 네네네. 대한 나의 마음이 허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네네네. 비로소 탄생되고 창조되고 예, 발전될 수 있는 씨앗의 잇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음,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가 키워낸 그 환상 속에서 이게 확실한 감정이야. 음, 아니야. 음, 그걸 말하는 게 과연 우리가 뭔가 출발점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확실한 감정?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내 감정이 지금 사랑인지 아닌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확신을 가지고. 예. 그러나 이 사랑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깊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지속될 기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흘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짧지만 강도나 밀도로 보면 굉장히 강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내 감정에 나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밀도와 강도였을 것이지 이게 22년 동안 그들이 서로를 못 잊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4월 동안 느꼈던 밀도와 강도다. 네. 네. 저는 이들이 이제 중년의 사랑이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50둘, 여자 주인공이 40대 초반으로 나오죠. 45. 45으로 나오면 이제 중년의 사랑인데, 그러면서 이들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어떤 경험치도 쌓였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감정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판단을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10대나 20대 때, 20대 초반에 불같은 이렇게 확 빠져들고 막 이런 사랑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쉽게 변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은 경험이겠구나.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한테 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면서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킨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명대사로 우리가 명대사죠. 예. 꼽는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리고 당신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예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명대사죠. 네, 그 경험치가 바로 이런 대사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저걸 보면서 되게 저 로버트란 사람이 굉장한 자신감에 차 있는 남자구나. 왜냐면 아니 나는 확실한 감정일지라도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저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확실한 것처럼 당신도 확실하지 않느냐를 전제로 깔고 가는 말이거든요. 보면서 되게 자신 있는 말이다. 왜냐면 그 확실한 감정이라고 로버트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지니님은 사랑인지 아닌지 저희가 이제 이전에 얘기할 때 네네. 시간이 지나봐야 결국엔 알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저랑 이제 사적으로 얘기할 때. 네. 근데 저는 이건 정말 확실한 감정이야 라고 느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꽤 지났음에도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변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 감정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이 감정을 상대방도 똑같이 느꼈을 거란 확신은 없거든요. 서로 알지 않았을까? 서로가? 저는 알았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왜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네네. 어마어마한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해본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그치. 건지. 네, 그 정도의 느낌은 있고, 물론 제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기 네네. 때문에 알 네네. 수 있는 것인데, 나이를 따지지 않고 더 내려가 봅시다.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가장 잘 아는 이 연령대는요, 아기들이에요. 본능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아기들은.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억하든 못하든 어쩌면 DNA에 새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은 한 번도 네.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자꾸 그 감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려고 이건 어떤 감정이야? 저건 어떤 감정이야? 이건 어느 정도야? 이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감정에 층위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확실한 건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는 본능적으로 아는 감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다양하게 속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감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속여가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해지는 건 것 같아요. 아기들 얘기를 들으시니까, 예를 들으니까 딱 생각은 드는데, 들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속이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적으로 그런 서로 이제 뭔가를 살짝 감추거나 살짝 이렇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솔직하게 감정 대 감정으로 다가가고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도 되게 소중한 기회였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보통은요, 사랑을 어떤 정의를 내린다고 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준을 상대에게 두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설에서 로버트가 보여주는 사랑은 뭘까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아요, 로버트의 사랑을 보면서 네. 저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라고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에 충실한 사랑. 순간에 충실한. 왜냐면 저는 그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떠났다면, 로버트가 떠났다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책에서 로버트는 프란체스카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만 원하면 내가 당신 남편한테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같이 떠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우리 앞으로 생계에 대해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책임감이 없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기에 너무 좀 섣부르지만 나중에 로버트가 프란체스카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고 할지 그 감정이 퇴색이 되고 프란체스카가 더 이상 자기한테 그렇게 강렬한 여자로 남아있지 않는다면 로버트는 프란체스카가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그 책임감만큼 프란체스카에게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남자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버트는 또 그때가 가면 자기가 퇴색한 이 감정에 또 충실해서 프란체스카에게 미안하지만 널 더 이상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정말 사랑도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 순간에 충실한 사람인 만큼 감정이 퇴색되면 그 감정에 더 충실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의를 하고 있네요. 로버트의 사랑에 대한 정의. 어떻게 정의하시는데요? 저는
로봇가 보여준 사랑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어요. 사랑은 상대의 전부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일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조각조각 분석하지 않는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로봇가 자기 자신과 많이 싸웠던 거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남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이 프란체스카라는 한 여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과 계속 분투하거든요. 예. 뒤에 헤어지고 난 네, 다음에. 네.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지만 이 여자의 인생 전체를 사랑하는 것. 이 여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갖고 있는 어떤 관능미, 지성미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로버트가 말하자면 자기가 양보하는 거고 한 발 물러서는 거고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의 전부를 자기에게 그 전부가 자기에게 어떤 유불리를 가져다 줄지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의 전부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저는 로버트의 사랑을 정의했고 반대로 이제 프란체스카는 그러면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나라고 했을 때 진짜 사랑이라면 어느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책임감을 떠나서요. 결혼 생활 중에 했던 외도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엄마가 자식에게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그 누구에게도.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지탄과 비난을 받을지 알고 있는 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프란체스카가 정말 단 1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감정에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이라고 하는 용기도 낼 수 있었겠죠. 아무튼 저는 프란체스카를 보면서 아, 저 여자가 진짜 사랑을 했구나.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기의 모든 이걸 치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로버트든 프란체스카든 제가 이렇게 지금 내린 정의가요. 상대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생각하고 내린 정의예요. 그런데 이 소설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래서 상대가 있는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니님 말씀하시고 마스님 말씀하신 그 중간중간에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저는 사랑의 이 뭔지를 정의할 때 기준을 결국 자기 자신에게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 로버트가 프란체스카에게 그런 전부의 사랑을 줄 수 있었는지 프란체스카는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들이게끔 서로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로버트는요 마지막 카우보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믿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로버트를 향해서 히피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히피라는 말 속에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조차 어떻게 로버트를 표현하냐면요. 다른 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유배를 온 아이 같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게 어렸을 때 표현이죠. 맞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아이.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머니조차도 내 새끼지만 내 자식이지만 아웃사이더로 이미 로버트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 어떤 주류의 이런 사람들에게 속할 수 없는 뭔가 굉장히 독특함을 갖고 있는 아웃사이더. 이렇게 규정을 스스로도 하고 남으로부터도 받으며 평생을 살아온 로버트예요. 근데
그런 점을 프란체스카는요, 온전히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런 모습을 사랑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이상하게 보는 것들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보는 점들을 오로지 프란체스카만이 저 사람은 시적이고 바람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길이라고 표현되잖아요. 또. 네네네. 그런데 프란체스카가 이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당신을 망치고 싶진 않다고. 당신의 그 자유스러움, 길 한복판에 늘 서 있어야 되는 당신을 나라는 사람이 뭔가 훼손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랑을 로버트가 처음 받아본 거죠. 사실. 로버트가 로버트일 수 있게끔 프란체스카는 만들어준 거고, 반대로 네. 로버트도 프란체스카가 어릴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순수했던, 자신만만했던, 열정적이었던, 네. 지성 넘치던 막 그랬던 프란체스카의 모습을 로버트가 꺼내주는 거예요. 소녀 같은 목소리, 담배를 네, 거침없이 네, 네. 피워대는, 그러니까 금기를 깨고 어떤 무의식에 가둬뒀던 나를 꺼내게 용기를 내게 만들어준 남자.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프란체스카의 이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끔 로버트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사랑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당당할 수 있지 않았나.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뿔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해야 진짜 사랑이 나오는 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근데 네네네. 저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치장하고 위장하고 네네네. 이러면 그건 결국 진짜 사랑일 수가 없고요. 내 뿌리를 내리고 그 굳건한 뿌리를 갖고 있는 네네. 두 사람이 서로를 온전히 마주 보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게 상대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걸 우린 이 두 주인공을 보면서 자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대방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비슷한 느낌을 제가 경험을 해봤었는데, 네. 만약에 이런 내 모습을 이렇게 꺼내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것처럼 척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는 어떤 행동이나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계속 그래서 이들이 운명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체스카의 사랑을 정의를 해보라 그러면 저는 그냥 포기한 사랑 내지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저는 프란체스카가 로버트에게 빠져든 그 순간부터 책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도시와 이 가정을 못 버린다는 거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버트에게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목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 못 읽어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제 같이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핑계처럼 들려요? 사실 조금 그럴 수 있지. 핑계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랑을 포기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를 계속 뭔가 만드는 게 아닐까. 덜 서로 상처받기 위해서. 왜냐면 사실 이런 가정이 없었다면 프란체스카는 곧장 따라갔을 거거든요. 그런 것만 생각해도 로버트의 진면목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떠나간다는 말은 그거는 일부였어요. 가장 많이 얘기했고 처음 얘기했던 거는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얘기였고, 그 길이라고 하는 거에서 훼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 번 뭐 강조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네, 책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을 하면은 이 둘의 사랑이 단편적으로 보면 불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참 어울리진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프란체스카가 그렇다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했다면 이 프란체스카의 사랑을 누가 책임져 주나 너무 또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심 물론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는 살짝 따라갔었으면은 그래도 프란체스카가 후회는 없지 않았을까? 2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책의 끝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속편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2년 동안 프란체스카가 로버트를 그리면서 자식들이 다 분가하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도 안 가요. 자식들이 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로 오라고 했는데 이사도 안 가고 종종 그때 당시에 입어봤던 그 얇은 끈이 달린 분홍색 원피스를 입어보면서 그게 살짝 꽉 끼는 느낌이 들 때쯤이면 다시 그게 가볍고 편안할 때까지 몸매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로버트가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한눈에 알아보아 주길 원해서. 그래서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좀 이렇게 22년 동안 혼자 그렇게 썩이면서 사랑을 기다리지 않았어도 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사실 좋은데 이 프란체스카의 남편도 전 좋아요. 아들들이랑 딸도 좋고 아들이랑 딸도 좋은데 이유는 뭐냐면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잠깐 나왔지만 서로 존중,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남편도 사실 이제 프란체스카가 다른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았던 듯한 네. 이제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것들에서 너 딴 남자 좋아했었어? 막 이러지 않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남아줘서 고맙고 이런 어떤 것들 그다음에 아들과 딸도 처음엔 아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 대한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배려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저는 작가님이 서로 물론 그게 다른 환경이었으면은 둘 다 마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혼이었거나 그랬으면 좀 더 다른 얘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그 상황에서 자기네 그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 삶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 근데 이제 서로 같이 있음으로 해서 사랑이 막 불꽃같이 일어나고 너무 좋은 거는 사실은 좀 저는 좀 사그라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 그게 얼마를 갈까? 서로 같이 있음으로 해서 막 이렇게 서로 좋고 애타고 계속 스킨십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서로 온전히 자신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으로 그 느낌이 사랑으로 그 느낌을 사랑으로 정의해서 그것들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내가 계속 단단해지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누구한테 지지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나다움을 지지받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저는 이 남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 저는 이 남편이 별로예요? 프란체스카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일상생활에서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네, 그러니까 음. 물론 그러니까 프란체스카한테 죽기 전에 사실은 저는 그것도 되게 화가 났던 대목이 만약에 이 여자 꿈이 있었고 자기가 무언가를 눈치챘었다면 진작에 어떤 대화를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나.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란체스카가 엄마로서 와이프로서 이 가정에 있는 게 편하니까 모른 척 하고 그렇게 있다가 자기 죽기 전에 사실은 말이야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들추지 않고 그러니까 참아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존경심을 보내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프란체스카를 온전히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원한 게 아닐까. 왜냐면 여기서 보면 그 프란체스카가 블렌디를 이제 따르는 거를 보는데 못 따라요.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로버트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남편이랑 작자는 저녁에 와이프랑 앉아서 브랜디를 마셔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는 망을 쾅 닫지 않고 살살 닫는 게 어려운 일일까? 그런 거에 약간 의문 아닌 의문을 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프란체스카를 얼마나 무심하게 대했는지 은연적으로 이제 드러내주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그런 걸 보면 프란체스카를 존중했다기보단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편한 길을 택한 게 아닐까라는. 아니, 저는 이래서 좋은데,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서 좋은데, 저는 사실 어떤 사람한테 감동받는 거는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해줘서는 아니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를 정말 같이 중요하게 여겨줄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남편은 좋은 남편으로서의 다정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로 마음속에 22년 동안 품고 있었던 어떤 그 하나를 존중해줬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배려 있고 존중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아이오와주 메디슨 카운티라고 하는 그 동네의 분위기와 그 네네. 사회적인 배경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작은 동네에 네네네. 저 집에 정말 젓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 다 아는 맞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란 말이에요. 시골에 그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판이 어때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와 그 불문율 같은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거고, 그래서 뭐 가정적인 사람이었냐,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그냥 저는 그 시대에 평범했던 남자였을 것이다. 리처드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의 시선으로 보면 이 사람이 뭐 자상했을까 아닐까를 우리가 논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 시대에 그 동네에 사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을 것이고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 책 보면서 순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네네네. 이게 65년도란 말이에요. 미국 사회에. 네.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 여성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 10가지가 어딘가에 정리돼 오, 있었어요. 네, 흥미롭다. 읽어주세요. 들어보세요. 네. 1. 은행 계좌 개설을 못했어요. 남편이나 가족, 친족 중 남자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74년도 평등 신용거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은행 계좌 개설 불허. 네. 두 번째, 배심원이 되지 못했어요. 68년도에 미시시피주가 마지막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했고, 세 번째는 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라는 것 때문에.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여기에서 표현되기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서 제대로 다루기 시작한 게 71년부터라고 판사 하니,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변호사, 판사, 법조계 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좀 놀라운 사실이죠. 하버드가 77년까지 허용을 안 했어요. 예일대, 프린스턴대도 69년에 처음으로 여자를 입학시켰고요. 다섯 번째는 군사학교에도 입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섯 번째, 전투에 투입이 되지 못했는데, 이거 진짜 놀라웠어요. 최전선의 여성들이 배치가 되는 게 몇 년도일 것 같아요? 몇 년도예요? 2000년도예요? 2013년도예요.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정말. 군인이 될 수는 있지만 최전선에는 2013년도까지는 아직 10년도 안 됐네요. 네. 그런 사회라니까요. 일곱 번째, 피임약 먹는 것도 불허했어요. 맞아요. 안 됐었어요. 네. 피임은 60년이 되어야 인정이 됐고, 그것도 일부 주에서만 인정이 됐어요. 네네네. 여덟 번째는 출산 휴가를 가지 못해서 임신하면 바로 일을 못하는. 네. 난리구만. 아홉 번째,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먹일 수 없었습니다. 열 번째, 보스턴 마라톤 참가가 불허됐어요. 72년까지 남자들만 참가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회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그 작은 소도시의 시골에 있었던 어떤 한 가정, 미국의 한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이 여자가 로버트를 따라갈 수 있었겠느냐. 저 그 방금 아까 제가 프란체스카가 그래 따라갔었으면 후회를 안 하지. 말이 몇 거이지? 후회를 안 했을 거다라는 그 말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게 아니고 그 가정, 그 사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다 떠나서 그러면 따라갔었을 때 로버트가 프란체스카를 떠나버리면 프란체스카는 당장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 네. 가정이 그리고 되죠. 프란체스카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떠났을 때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받게 될 남들에게 받는 맞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단지 내 가정을 지키겠어. 이런 책임을 넘어서는 책임이에요. 거기 루시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예. 책에서도 나오나요? 책에서 안 나옵니다. 책에서 안 나와요. 영화에서 네, 나오죠. 영화에서 예, 나옵니다. 영화에서 루시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약간 대변해주는 맞아요.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비난을 받고 어떻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느냐라는 것들을 대변해주는 그거일 것 같아요. 그 루시가 로버트가 네. 시내에 이제 카페를 들어갔다가 이제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여자라고 해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갑자기 온 사방이 조용해지면서 그 여자애를 쑥덕거리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었죠. 네네. 그리고 말투도 되게 닝닝하게. 뭐 필요해요? 네. 약간 이런 멸시. 주문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어. 결국에 나가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당하는 거예요. 음. 한마디로.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 시대상을 보고 네. 본다면 네. 그렇다면 우리 리처드도 사실은 네. 괜찮았던 남편이 그냥 평범했던 제가 봤을 때는 평범했던, 그냥 평균에 가까웠을 것 같고 프란체스카가 느꼈던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의 네, 이 네. 책임감과는 굉장히 좀 다를 수도 예, 있겠다. 다를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을 거고 네네. 이런 대사가 나와요. 프란체스카가 로버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당신을 원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의 일부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책임감이라는 현실로부터 내 자신을 찢어내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책임감을 내던져 버리게 하지 말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지니고 살 수도 없어요. 만일 내가 떠난다면 떠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하게 되었던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릴 거예요. 맞죠. 네. 지금 구절을 읽어주셨으니까 몇 구절을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작가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고 난 다음에 작가님이 이 책을 다시 읽었는데 울면서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울어가지고요. 예, 운 구절 몇 개를 또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우리 구절을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 1분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네네네. 우리 바로 2부에서 또 네네. 넘어가서 그 작가님이 우시면서 읽었던 몇 구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